안녕하십니까. 발군들의 모임의 이창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대한민국은 과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일부로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루기 힘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또 앞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그럼 문제점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그 최빈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고 더 전망이 있다고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죠. 그러나 한국은 60년 뒤에 그들 나라보다 훨씬 더 산업이 발전하고 정치도 민주주의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 일부에서는 높은 교육열이 문제라고 그러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바로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또 꼭 성공하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중동이나 이런 열사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밤 새우면서 공사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로 기술 개발하는데 연구진들이 밤 새워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을 또 따라잡았죠. 그런 그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그 욕망과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육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면은 사람들은 라인강의 기적도 있고 일본도 전후에 다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2차 대전 전에 이미 세계 최선진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발전된 기술과 노하우를 이미 갖고 교육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죠. 일제시대의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그 핍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잘 교육을 안 시켰죠.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그쪽 분야 전문가도 거의 없죠. 키우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한국에 산업시설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6.25까지 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초토화가 되니까, 특히나 남한에는 원래부터 산업시설이 별로 없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의 원조를 받긴 했지만 정말로 최빈국에서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것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나 일본의 그 전후 부흥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발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또 우리가 5.16 이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군사 정권이 그 강압적인 독재를 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독재를 한다고 해서 다 경제를 발전시키지는 않죠. 필리핀도 마르코스가 예전에 엄청나게 독재를 했지만은 경제 발전하지 않았고, 남미 여러 국가들 독재자들이 많았지만은 경제 발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경제 발전을 시킨 것은 상당히 큰 공과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독재 때문에, 군사 정권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산업이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뭐 조선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산업들이 다 199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컨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 산업 형편없죠. 조선 산업 일본에 훨씬 뒤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시기는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로 들어섰죠.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이제 완전히 민주정권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민주화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뭐 꼭 독재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또 한 가지는 뭐 그 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에 의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일정 부분 기틀을 잡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경제가 기틀이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 뭐 기술이 약하고 또 기술 개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가 어렵죠. 뭐 예를 들자면은 중국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제가 규모도 갖추고 기반도 굳혔지만은 아직도 반도체에서 못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갖춰졌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조선 분야도 마찬가지. 중국이 지금 양적인 면에서는 저임금을 무기로 해가지고 저가로 선박들을 수주해서 기술 수준이 높게 요구되지 않는 배에서는 선박 수주를 많이 하지만은 뭐 LNG 운반선이라든가 아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LNG 추진선이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LNG 추진선의 경우에도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술도 없고 뭐 돈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뭐 산업 기반이 조금 갖춰졌다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산업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었겠는가? 바로 아까 말한 국민 높은 교육열에 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교육 수준. 사실 우리 국민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간단히 뭐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교 졸업 이수율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99%.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뭐 97% 이렇게 해서 한 2%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밑으로 오는 국가들이 대부분 동구권 국가들이에요. 고등학교 그 이수율이. 동구권에서는 다 의무적으로 예전에 그 공산주의로 학교를 다니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수율은 이미 1990년대부터 99%를 달성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구권이나 미국이나 서구 유럽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 교육이죠. 의무 교육 비슷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1, 2년 전까지도 무상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뭐 다른 나라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저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더하여 대학교육, 고등교육이죠. 이제 고등교육,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나라든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뭐 좀 규모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보다 보통 대학 진학률이 10% 20% 이렇게 뒤집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 미국하고 캐나다가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10% 이상, 10% 15% 이상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 진학률이 2000년대 들어와서 80%대까지 올라갔죠. 그럼 진짜 높은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가 뭐 기껏해봐야 40% 50%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뒤로 뭐 대학 너무 많이 간다 그런 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7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세계 최고입니다. 뭐 일본이나 독일은 뭐 6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북유럽 국가들은 고등교육도 다 무상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는 뭐 박사과정까지 가고자 하면은 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렇지만은 뭐 많이 가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죠.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도. 핀란드가 뭐 교육 잘한다고 소문난 나라 아닙니까? 뭐 규모가 작죠. 핀란드는 인구가 한 5, 6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보다도 더 인구가 작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다 비싼 돈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학비, 대학교 학비는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됐으니까 대한민국의 학비라고 이제 대학 그 등록금을 얘기하는 게 될 텐데, 학비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학비가 높습니다. 국민소득으로 비교해 보면은 더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대학생의 70%가 공립대학에 다닙니다. 나머지 30%가 사립에 다니고, 미국은 공립이 학비가 훨씬 낮죠. 뭐 절반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근데 한국은 완전히 그 비율이 거꾸로입니다. 공립의 비율이 30% 정도 되고 사립대학의 학생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대다수 학생들이 사립에 다녀야 되고 더 많은 학비를 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미국보다도 국민소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학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학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고 2000년대 들어서 8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다 헛짓거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필요 없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우리는 그렇게 대학에 많이 진학하느냐,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되겠다. 뭐 그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그럼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보편화돼가지고 뭐 누구는 가라고 그러고 누구는 가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가지 마라?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교 학비 지원해 줍니다. 소득 그 하위 그 최저 등급까지는 학비 그 국가 장학금 전액 보조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이 없더라도 학비는 보조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하겠다. 그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애매한 층이 어디냐 하면은 중간층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을 전액을 못 받고 뭐 절반이나 절반 이하로 받는 그 중간층 뭐 한 4, 50%가 될 텐데, 거기에 속하는 학생들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그건 당연히 이자 나중에 이자도 내야 되죠. 갚아야 되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도 학자금 대출을 되도록 적게 받기 위해서 뭐 알바를 많이 뛰고, 그렇게 알바를 많이 뛰다 보면은 또 공부를 못 하니까 나중에 졸업 후 취업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학 교육도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부상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인재가 바로 우리나라 인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골탑 때문이었습니다. 우골탑이 뭐냐? 60년대, 70년대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 학비는 다 비싸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으니까 시골에 있는 농밭 팔아가지고 소도 팔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자식들 학비를 대가지고 소의 뼈다 그래서 우골탑이다. 소의 뼈로 이루어진 상아탑이다 해서 우골탑이라는 명칭이 이제 대학에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우골탑을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 그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7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공업 입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그 인재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원이 없었다면, 인적 자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발전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국민 교육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된 데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 특유의 끈기와 노력, 열성, 꼭 하고야 말겠다는 그 집념,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 그 남들을 따라잡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말하는 fast follow라고 얘기를 하죠. 빠른 추격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빠른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상까지 오를 때는 남들이 있으니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열정과 높은 국민 교육 수준과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first mover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앞에 없고 우리가 스스로 선도자가 돼야 되는. 당장 반도체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선도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 파운드리도 우리가 선도자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겨야 되죠. 그 앞에 없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작 업체들도 지금 삼성이나 TSMC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TSMC한테 미국에다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설계는 잘합니다. 그러나 제조 공정은 인텔이 있지만은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퍼스트 무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열정과 끈기와 일반적인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국가적인 뒷받침과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는 모든 산업 분야, 반도체는 아직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지만은 조선,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모든 분야에서 거국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좌지우지할 그 핵심 기술 바로 이제 양자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 그 미래 학자들이 20세기 말에 21세기는 퀀텀 엔지니어링의 시대다. 퀀텀 엔지니어링이란 말은 양자공학이라는 얘기인데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범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자면은 전자공학이 물리학의 반도체 이론에서 전자공학으로 이렇게 이제 공학의 분야로 됐듯이 양자역학이 이제 양자공학의 영역으로 돼가지고 그 양자공학의 기술이 세계의 모든 산업 기술을 휩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까운 예로 퀀텀 크립토그래피 양자 암호인데 양자 암호는 뭐냐면은 이론상 깨어지지 않는 도청할 수 없는 암호가 양자 암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양자 상태라는 게 누군가가 그 측정을 하면은 그게 이렇게 변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암호를 이렇게 도청한다는 얘기는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이게 암호가 깨졌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암호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도청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암호는
원리상 깨어질 수 없는 암호인데 그 지금 양자 암호, 그러니까 양자 정보의 영역에 속하는데 양자 암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테이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컴퓨터들이 하는 거에 뭐 몇만 배, 몇억 배 빠른 그런 계산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지금 이런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뭐 소국 모든 나라들, 중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자 정보통신. 양자 정보통신 아까 말한 그 양자 암호에 기반한 그런 특성을 써가지고 지금 양자 정보통신 하는데 그 SF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순간 이동, 텔레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순간 이동 같은 것도 다 양자 역학에 기반하여 그 원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양자 정보통신, 양자 암호, 양자 계산,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1세기에 퀀텀 엔지니어링의 기반이 될 텐데 이런 거에 지금 중국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조 원 이상을 그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국가에서 지금 세계 최대의 양자 정보 연구소를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2018년에.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10조 원 정도 그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양자 기술 개발에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냥 그것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라 과학 기술 전반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S 사이언스죠, T 테크놀로지, E 엔지니어링, M 매스매틱스. 그래서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매스매틱스 수학.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그 분야에서 자기네 그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스템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론 그 스템에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이 사람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분야에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그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교육,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야지 앞으로 21세기의 기술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됩니다. 지식 기반 사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지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높은 대학 진학률은 앞으로 다가올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하고 우리의 그 엄청난 교육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을 잘 써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잘 이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국가 정부가 그걸 잘 이끌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제 아까 그 과학기술 체제에서 그런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그렇게 국가 랩 차원에서 뭐 100조 원, 10조 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 조직화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기술 개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쪽 분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정치라든 민주주의 제도가 더 잘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